안녕하세요. 주주분들과 유익한 정보로 소통하는 동아소시홀딩스의 IR 채널 동아 IR 주유소입니다. 저는 동아소시홀딩스의 정재욱입니다. 동아소시홀딩스는 주주분들에게 회사의 유익한 정보를 더욱 쉽게 전달하기 위해 회사의 다양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동아소시오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아소시홀딩스의 IR 팀장님을 모시고 올리고핵산 치료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혁수 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소시홀딩스 IR팀 이혁수입니다. 팀장님, 올리고핵산 치료제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올리고, 핵산 이런 말들이 좀 생소해서 어려운데요.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올리고란 말은 라틴어로 여러 개를 의미합니다. 분자 하나를 뜻하는 모노모가 여러 개 연결되었다고 해서 올리고모, 줄여서 올리고라 합니다. 연결되는 분자가 핵산이면 올리고핵산, 당이면 올리고당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당, 설탕을 이용한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보통 올리고핵산을 올리고라 부르는 겁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올리고핵산 치료제를 얘기를 할 때 RNA 기반, RNA 치료제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RNA 기반 치료제란 RNA를 이용하여 특정 단백질을 만들거나 못 만들도록 방해하는 치료제들을 말합니다. RNA 기반 치료제는 올리고핵산 치료제와 mRNA 기반 치료제로 나뉘어집니다. 올리고핵산 치료제는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생성을 차단하고 방해합니다. 반대로 mRNA는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항체 의약품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mRNA는 치료제로서의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mRNA에 대해서는 별도 코너로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NA 기반 치료제가 올리고핵산 치료제보다 더 넓은 의미인 것 같네요. 팀장님, 올리고 약물이 나쁜 단백질을 못 만들게 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DNA에서 mRNA가 나오고 m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생물학에서는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건축가가 조선시대 건축 양식을 모티브로 건물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 건축가는 조선시대 건물들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겠죠. 그런 다음 중요한 자료는 복사해서 집으로 가져올 것이고 건축 설계도를 그린 후에 건물을 올릴 것입니다. 여기서 도서관이 DNA라면 mRNA는 설계도가 되는 것이고 단백질은 완성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보통 수천 개의 염기들이 순서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리고 약물을 투여하면 세포질 안에서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라고 하는 질병은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같은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여서 발생하는 질병인데 이런 단백질을 차단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암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생성을 차단하면 암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심 원리에 의해 단백질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올리고 약물이 작용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올리고 약물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들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주시죠. 예. 올리고 약물은 기존 치료제들하고 차별되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성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저분자 화학합성 의약품, 항체 의약품은 올리고 약물과 달리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에 달라붙는 등 직접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변성이 생기고 이를 내성이라고 하는 거죠. 내성이 강해지면 더 이상 약물이 안 듣기 때문에 또 다른 더 강한 약물을 개발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근데 올리고 약물은 단백질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성이 거의 생기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병의 사전적인 예방이 가능합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흘러서 바닥에 흥건히 적시가 되겠죠. 기존 치료제들은 바닥에 있는 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올리고핵산 치료제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도록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기존 치료제들과 달리 RNA 기반 치료제들은 질병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으므로 예방 백신으로까지 기능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mRNA 백신이 대표적인 예죠. 앞으로 올리고 약물이 진단 기술과 융합되면
연령에 따라서 발생 가능한 질병과 그 발생 확률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고 그에 맞춰 올리고 약물을 사용하는 개인 맞춤형 예방 치료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약 개발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ATGC라는 4개의 염기를 조합하면 되기 때문에 약물을 쉽게 디자인할 수가 있어서 전임상을 2년 이내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약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죠. 신약을 빠르게 출시하는 만큼 R&D 투입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또 빠른 출시에 따라 자금 회수도 앞당겨지기 때문에 새로운 R&D를 더욱 빨리 진행할 수가 있겠죠. 코로나 시절 mRNA 백신이 기존 백신들보다 훨씬 빠르게 개발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분자 화학합성 신약 및 항체 의약품 등 기존 치료제들은 통상적으로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이 약 5.7%에 불과합니다. 근데 엘라엘람이 자체 올리고 신약 파이프라인들을 분석한 결과 전임상부터 시작해서 상업화까지 성공률이 무려 62.5%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5.7%와 62.5% 어느 숫자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최근 2년간 기술 수출된 siRNA 올리고 신약의 약 80%가 전임상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공 확률이 높으니 전임상 단계에서라도 쌀 때 빨리 사가려는 것이죠. 와, 올리고 핵산 치료제의 장점이 엄청 많네요. 내성이 잘 생기지 않고 예방이 가능하고 개발 속도도 빠르고 개발 성공 확률도 엄청 높네요. 이렇게 좋은 약물들이 최근에서야 주목받게 되었잖아요.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예. 올리고 신약의 개념은 항체 의약품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최초의 올리고 신약은 항체보다도 약 20년 뒤에야 비로소 등장합니다. 기존 치료제들은 세포나 단백질 바깥에서 항원이나 수용체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약효를 내는 데 비해서 올리고 약물은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 세포질 안에서 약효가 발휘됩니다. 따라서 약물 전달 기술이 핵심인데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분자량의 크기를 볼 때 저분자 화학합성 의약품이 자전거 정도 크기라면 올리고 약물은 자동차, 항체 의약품은 항공기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자전거도 들어가기 어려운 골목길을 자동차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2010년 이후에 나노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많은 올리고 약물이 난치성 유전질환 중심으로 개발됩니다. 2010년 후반에는 간으로 올리고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간락 기술이 개발되면서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비형 간염 등 수천만 명을 타겟할 수 있는 만성질환 치료제까지 개발 영역이 확대됩니다. 최근에는 뇌를 포함한 신경계로 올리고 약물을 전달시키는 C16이라는 전달 기술이 등장했고 올리고 약물은 이제 만성질환과 신경질환을 넘어서 항암제로까지 개발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리고 약물 2개를 링커로 연결해서 한 번에 2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항체 의약품은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전체 질병군의 약 15에서 20% 정도만 타겟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자량이 커서 만들기도 어렵고 막대한 R&D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개발이 실패했을 때 기회비용도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항체 의약품의 단점을 보완할 새로운 치료제 분야를 찾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올리고 핵산 치료제인 것입니다. 네, 올리고 치료제의 개념은 일찍 등장했지만 약물 전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항체 의약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리고 핵산 치료제의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올리고 핵산 치료제 시장은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에 약 3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상업화 승인을 받은 올리고 신약은 현재 한 16개 정도 있는데요.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은 아직까지는 척선근육증 치료제 스핀라자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기대가 되는 노바티스의 고지혈증 치료제 렉비오가 이미 상업화되어서 매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제로네 혈액암 치료제가 이메테스타트라는 혈액암 치료제가 내년 상반기에는 상업화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이후에는
만성질환을 타겟하는 블록버스터 올리고 신약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성장 초입기에 와 있는 거죠. 네, 상업화된 약물 중에 현재 매출 1조 원이 넘는 신약은 스핀라자 하나뿐이군요. 시장이 현재 지금 초기 단계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좀 유망한 글로벌 매출이 1조 원이 넘을 그런 올리고핵산 치료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리고핵산 치료제는 크게 안티센스와 siRNA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각각 미국의 아이오니스라는 회사와 엘라엘라면 회사가 있고요. 아이오니스라는 회사는 약 70여 개의 올리고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치료제 올레자르센과 텔라카르센, 또 만성비형 간염 치료제 베피로비르센은 타겟 환자 수가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피로비르센은 상업화에 성공하여 100만 명의 환자에게 투약한다면 필요한 올리고 원료가 연간 1.8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전 세계 만성비형 간염 환자는 약 3억 명에 달합니다. 엘라엘람은 약 20개 정도의 올리고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지혈증 치료제로 상업화 승인을 받은 렉비오가 대표적입니다. 최근 FDA는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치료제로 렉비오의 사용을 승인했는데요. 사실상 타겟 환자 수가 기존 160만 명에서 약 3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질레베시란이라고 하는 고혈압 치료제는 1년에 단 2번 피하 주사를 해서 고혈압을 정상화시켜주는 약물로 미국 내 타겟 환자 수만 약 1억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환자 한 명당 1년에 1200mg의 올리고가 필요하기 되므로 1000만 명의 환자에게 투여한다면 1년에 필요한 올리고 원료는 무려 12톤에 달합니다. 최근 질레베시란은 임상 2상 중임에도 로슈에게 약 3조 6천억 원의 기술출되었습니다. 로슈는 미국의 지역의 글로벌 판권만 가지기 때문에 질레베시란의 신약 가치는 약 8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엘라엘람은 C16이라는 딜리버리 기술을 적용한 치매 치료제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전구체를 최대 90% 이상 감소시키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질레베시란이라는 고혈압 치료제가 많이 기대되네요. 특히 1년에 2번만 투여하면 된다는 게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라엘람의 C16 전달 기술을 활용한 치매 치료제도 기대되고요. 팀장님, 오늘 올리고 핵산 치료제에 대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올리고 치료제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니까 다음에는 올리고 치료제의 CMO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그룹의 ST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동아 소시오 그룹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그룹의 다양한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주주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